서기 1930년대부터 나치 정권은 독일 과학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했습니다. 연구실은 연구에서 무기, 약물 통제 시스템 생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로켓, 가스, 원격 조종 폭탄을 설계하기 위해 징집되었습니다. IG 파르벤과 같은 회사들은 수감자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하여 합성 플라스틱과 유독 물질을 제조했습니다. 페네민대와 같은 기지에서 비밀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던 미사일, 제트기, 무기들이 제작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단 하나의 발명품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미국, 영국, 소련은 그러한 발전이 경쟁자의 손에 떨어지기 전에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전체 연구실이 비워졌고 나치 과학자들은 승전국들을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기술력이 단 하나의 정권에 집중되었다면 왜 그것을 실제 승리로 바꾸지 못했을까요? 베를린에서 서기 1930년대에 재능 있는 젊은이들은 국가기술센터에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한 장소 중 하나는 PTR이었는데 이는 영국의 물리학 연구소와 비슷한 독일의 기관이었습니다. 그곳의 광학부서에 리제 마이트너의 도움을 받은 한 젊은이가 취직했는데 마이트너는 그를 오토 한에게 소개했습니다. 한은 그의 독특한 유머로 왜곡된 멜로디를 연주하며 그것이 음악인지 물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자는 원자 분광학과 새로운 스케일로 빛을 측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작동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배워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그들은 공간을 공유했지만 열병 소녀들로 알려진 장비 보정을 담당하는 여성들은 거의 항상 따로 앉았습니다.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는 여전히 계층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베르너 폰 브라운은 이미 추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심차고 사교적이었으며 권력자들과 연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 교육을 받았지만 정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전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을 군대에 가져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것이 그를 군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두더라도 말입니다. 폰 브라운에게 로켓은 전쟁뿐만 아니라 탐험에 있어서도 미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급한 것은 로켓이 다가오는 분쟁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부과된 군비 제한을 뛰어넘으려는 군사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것을 수락했습니다. 군대는 장거리 미사일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시험은 베를린 남쪽의 쿰머스도르프에서 발터 도른베르거의 지휘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폰 브라운은 공기역학과 연료에 대한 그의 지식으로 팀에 합류했습니다. 초기 시험은 기본적이었지만 유망했습니다. 지휘관들은 아이디어를 원하지 않고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멀리 날아가 목표물을 맞추는 미사일을 말입니다. 폰 브라운은 우주를 생각했지만 임무를 완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그룹은 점점 더 발전하는 A1, A2, A3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실패가 있었지만 모든 시도는 새로운 것을 제공했습니다. 서기 1936년에 압력이 커졌습니다. 독일은 재무장을 가속화했고 시험을 계속하기 위해 더 넓고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발트해 연안에 숨겨진 기지인 페네민대가 탄생했습니다. 모든 팀은 그곳으로 보내졌고 더 나은 시설, 더 많은 자금, 그리고 군대의 전반적인 감독을 받았습니다. 페네민대는 로켓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연구실, 시험장,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온 기술 인력이 있었습니다. 폰 브라운은 기술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도른베르거는 지휘관들과의 관계를 담당했습니다. 둘 다 그것이 우선순위이며 히틀러가 그것을 핵심적인 도박으로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30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폭발물을 운반할 수 있고 막을 수 없는 로켓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AM 모델이었고 나중에 B2라고 불렸습니다. 그전에는 펄스 엔진이 달린 무인 항공기인 B1도 있었습니다. B2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물리학, 공학, 수학이 사용되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병렬 산업 네트워크가 필요했습니다. 지멘스, 텔레푼켄 및 기타 회사들과 부품 조달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IG 파르벤은 연료와 재료를 공급했습니다. 모든 것은 절대적인 정확성을 요구했습니다. 계산의 오류는 미사일을 망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B2가 곧 실전에 투입될 준비가 되면서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프로젝트가 전세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페네민데를 방문하여 감탄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승인하고 모든 것을 가속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때부터 SS가 힘러의 감시 아래 프로젝트를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B2는 희귀한 재료, 숙련된 인력, 복잡한 기술 조건을 필요로 했습니다. 시험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일부 발사는 성공했지만 다른 발사는 실패했습니다. 폰 브라운과 그의 그룹은 완전한 성공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위해 강제 노동에 의존했습니다. 수감자들과 구금된 사람들은 극한 조건에서 일하기 위해 지하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진, 사고 또는 처벌로 사망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상부에서 내려온 것이었지만 기술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폰 브라운은 전쟁 후 신문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장에서의 그의 끊임없는 존재, 그의 승진, 그리고 그의 핵심 역할은 그가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의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서기 1944년에 V2는 런던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그것은 목표물에 도달하여 피해와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갈등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기술적 성과였지만 군사적 균형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예고 없이 도착했지만 정확도는 떨어졌습니다.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었고 단지 공포만 심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그의 도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다른 분야의 자원을 빼앗더라도 B2를 계속 제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선전은 그것을 인상적인 발전이자 독일 재능의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달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결국 연합군은 공장을 점령하고 페네민데를 파괴했으며 프로토타입을 회수했습니다. 폰 브라운은 팀의 일부와 함께 남쪽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소련이 과학자들을 모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 지식은 이제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폰 브라운은 미국인들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는 페이퍼클립 작전을 통해 미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NSA를 위해 일했고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나치와의 연관성은 편의상 숨겨졌습니다. 원자력 연구도 긴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기 1939년부터 독일 과학자들은 우라늄 클럽이라는 비밀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그들은 우라늄을 사용하여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한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발터 게를라흐, 쿠르트 디브너,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등이 있었습니다. 군비부에서 일하던 디브너는 지휘관들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충분한 양의 우라늄 235를 분리할 수 있다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 우라늄에서 분리하는 것은 복잡했습니다. 또한 반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료를 충분한 양으로 제조해야 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그것이 몇 년이 걸릴 것이며 나라는 전쟁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계획은 원자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흑연을 사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노르웨이의 공장에서 얻을 수 있는 중수를 선택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원자로 내부에서 생성되는 플루토늄이 폭발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작동하는 원자로 없이는 그 길도 막혔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수천 명의 사람, 무제한 자금, 완전한 조율로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명확한 방향이나 확고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군대는 결과가 곧 나오지 않을 것을 보고 우선순위에서 제외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다른 부서로 넘어갔고 중요성이 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압력이 덜한 상태에서 계속 작업했습니다. 일부는 자신들의 작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적어도 원자로 하나라도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서기 1945년에 연합군은 하이게를로흐에서 불완전한 원자로를 발견했습니다.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고 결과도 없었습니다. 폭탄은 없었습니다. 독일 물리학자들은 영국으로 끌려갔고 그들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히로시마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안도했고 다른 일부는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더 많은 지원이 있었다면 아마 성공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정권이 약해지면서 히틀러는 기적의 무기 아이디어를 추진했습니다. 서기 1942년부터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새로운 발명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V1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날아갈 때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비행 폭탄이었습니다. V2보다 제조가 간단했지만 정확도는 떨어졌습니다. 많은 경우 실패하거나 충돌하기 전에 격추되었습니다. 또한 파이프를 따라 여러 개의 장약을 사용하여 장거리에서 발사하도록 고안된 V3 대포도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로켓 없이 프랑스에서 런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시설이 건설되었지만 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실전 투입되기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또 다른 눈에 띄는 프로젝트는 Me-260이 제트기였습니다. 어떤 연합국 전투기보다 빨랐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 지연, 그리고 잘못된 전술적 사용으로 인해 차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레이더 회피를 위해 고안된 날개 모양의 호르테느초 229와 같은 이상한 모델도 시험되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해상에서는 타입 21 잠수함이 전기적인 개선과 더 긴 수중 자율성을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몇 대만이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폭격, 사보타주, 부품 부족으로 생산이 제한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어떤 발명품이라도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A9, A10과 같은 대륙간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종이 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또한 중회도 항공기와 소리, 에너지 또는 전자기학 기반 무기에 대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실제 기반을 가졌지만 다른 일부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실현 가능한 것처럼 자원들이 할당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끊임없는 압력 속에서 일했습니다. 기술 환경은 무질서해졌습니다. 지연은 숨겨졌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엄청난 양의 재료와 인력을 소비했습니다. 도라미텔바우와 같은 터널 공장을 건설하는데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조건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정권은 이 무기들을 독일 천재성의 증거로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많은 발명품들은 모형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선전은 실패를 숨기고 업적을 과장하고 발전을 조작했습니다. 반면에 연합군은 정보를 찾았습니다. 스파이를 보내고 설계도를 회수하고 잔해를 분석했습니다. 알소스 작전과 같은 작전은 소련군보다 먼저 과학자와 기술을 가로채는 것을 담당했습니다. 노르트하우젠과 같은 지역에서 그들은 모형, 장비,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과학자들을 데려가 자신들의 프로그램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에서 미래 기술 개발의 일부는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제3제국의 과학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직 승리만을 추구하는 정권에 봉사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것은 버려졌습니다. 유용해 보이는 것은 한계까지 착취되었습니다. 우선순위는 발견이 아니라 복종이었습니다. 지식은 살인, 감시, 파괴에 사용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순종적인 기술자들을 찾았습니다. 연구실은 무기 공장이 되었습니다. 대학은 이념적 필터가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제거되었습니다. 쓸모 있는 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이 과학과 맺은 거래였습니다. 분쟁 초기부터 독일군은 응용 과학, 현대 역학, 군사 전술을 정밀하게 결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군이 대응하기 전에 적의 영토를 빠르게 이동하는 전술인 정역전이 탄생했습니다. 이 전략은 빠른 전차, 잘 조율된 항공기, 그리고 이동 부대 간의 직접적인 통신에 의존했습니다. 독일 기갑 부대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수년간의 비밀 작업의 결과였습니다. 평화 조약이 그 제조를 금지했지만 독일 엔지니어들은 해외에서 계속 개발했습니다. 나치당이 집권했을 때 그 모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판저3와 판저4는 초기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민첩하고 잘 무장되었으며 견고했습니다. 나중에 더 무겁고 더 잘 보호되며 멀리서 적을 파괴할 수 있는 타이거와 판터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전차들은 더 많은 연료, 특정 예비 부품, 그리고 잘 훈련된 병사들도 필요했습니다. 그 위력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메울 만큼 충분한 수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소련은 빠르고 강하며 제조하기 쉬운 T-34를 사용했습니다. 독일은 전차의 무게와 복잡성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물류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화된 다리, 특수 트레일러, 강력한 엔진이 필요했습니다. 포병 또한 중요했습니다. 전 전선에 걸쳐 대포, 곡사포, 대전차포가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 중 하나는 88mm 대포였습니다. 비행기에 대항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전차의 치명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러시아에서 장갑을 관통하는 능력 때문에 핵심적이었습니다. 정권은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더 극단적인 프로젝트도 추진했습니다. 구스타프 열차포는 도라로 알려진 크루프가 제조한 괴물이었습니다. 길이는 거의 50m였고 7톤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조립하는데 몇 주가 걸렸고 그것을 이동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병사가 필요했습니다. 세바스토폴에서 사용되었지만 실제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느리고 취약하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더 진보된 개인 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독일은 최초의 현대식 자동 소총인 스툼게웨어 44를 도입했습니다. 기관총의 위력과 소총의 정확도를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중거리 탄약과 빠른 발사 속도는 근접 전투에 이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AK-47과 같은 후속 모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늦게 도입되었고 소량만 생산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또한 지뢰, 수류탄, 화염 방사기 및 기타 휴대용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각 디자인은 전투에서 시험되고 결과에 따라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속도는 적응 능력을 초과했습니다. 많은 발명품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거나 대량 생산하기에는 너무 비쌌습니다. 공중에서 루프트와페는 현대 기술을 갖춘 전투기와 폭격기를 배치했습니다. 메서슈미트 BF-109는 초기 몇 년간 주력 전투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출력과 기동성을 갖춘 포케볼프 190이 나왔습니다. 중폭격기가 제조되었지만 연합군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쟁 말기에 독일은 최초의 실전 배치 제트기인 미 261을 출시했습니다. 어떤 연합국 항공기보다 빨랐습니다. 그러나 취약하고 유지 보수가 어려웠으며 긴 활주로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늦게 나타났고 소량만 생산되었습니다. 서기 1944년부터 이미 확고해진 연합군의 공중 우위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기계는 광범위한 산업 네트워크에서 나왔습니다. 크루프, 메서슈미트, 헨셸과 같은 회사들이 장비를 설계하고 조립했습니다. 수천 명의 강제 노동자들이 군사 통제해 공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시간, 굶주림, 처벌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노동력이 없었다면 군수산업은 더 일찍 멈췄을 것입니다. 정권은 또한 새로운 재료에 투자했습니다. 더 가벼운 금속, 합성 연료 및 냉각 시스템이 연구되었습니다. 연구실은 촉박한 기한으로 끊임없는 압력 속에서 일했습니다. 일부 발전은 사용되었지만 다른 일부는 시험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자원 부족과 촉박함은 실제 혁신을 제한했습니다. 통신 측면에서는 휴대용 무정이, 암호화 시스템 및 이동 부대 간 네트워크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공세에서 조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이러한 코드 중 여러 개를 해독하여 주요 전투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노력 속에서 조용한 전쟁, 즉 코드 전쟁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독일은 이미 적의 메시지를 가로채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최소 7개의 암호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각 사무소는 군대, 해군, 외무부 또는 공군과 같은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경쟁, 작업 중복 및 조율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비디엔스트로 알려진 해군 부대였습니다. 서기 1920년대부터 영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대서양의 수송 선단에 대한 메시지를 해독했습니다. 덕분에 독일 잠수함은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시스템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각 지부는 자체 방법을 가지고 있었고 발견한 것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공군은 자체 팀을 가지고 있었고 거의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군대 내에서도 여러 사무소가 서로 소통하지 않고 동일한 코드를 해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핵심 장치 중 하나는 애니그마 기계였습니다. 독일은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적의 코드를 해독하기 위해 그 논리를 사용하려고도 했습니다. 애니그마는
키를 누를 때마다 각 문자를 변경하는 로터로 작동했습니다. 100만 가지 조합을 생성했습니다. 설정을 알면 텍스트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영국인들이 예측하기 더 어려운 다른 변형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은 침공 초기에 여러 소련 메시지를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장비도 노획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독일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외교 코드를 결코 해독하지 못했고 이는 그들을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서기 1941년에 비디엔스트는 선박 경로 조율에 사용되는 영국 시스템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독일 잠수함은 수백 척의 선박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이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정보를 중앙 집중화하는 대신 각 사무실은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작업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블래첼리 파크에서 진전하고 있었습니다. 앨런 튜링과 그의 팀은 애니그마의 해군 버전을 해독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독일 해군의 움직임을 예측했습니다. 나치당은 자신만만하여 프로토콜을 자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니그마가 뚫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자신감은 연합군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상에서 독일군은 안테나가 달린 트럭을 사용하여 연합군을 추적했습니다. 신호를 포착하고 즉시 해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때로는 성공했지만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연합군은 주파수를 자주 변경하고 암호화된 영어를 사용하여 작업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력 훈련 또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통신병들이 공통된 지침 없이 빠르게 훈련받았습니다.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과정을 제공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들이 사무실에 머물고 신참들은 전선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작업의 질을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적의 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영국인들이 통계와 자동 기계를 사용하는 동안 독일은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비록 유능한 인력이 있었지만 기술 혁신 부족이 그들을 지연시켰습니다. 대규모 폭격이 시작되었을 때 독일 암호 해독가들은 공격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중앙구조, 투자, 비전이 부족했습니다. 연합군과 달리 독일은 정보력을 전술적 우위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메시지는 그들 모르게 읽히고 있었습니다.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연합군이 도시를 점령하는 동안 또 다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련군이 과학자, 설계도 및 기술을 확보하기 전에 그들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은 제3제국의 가치가 공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명가와 기록 보관소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알소스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과학 장교들은 전선 뒤를 따라가 건물들을 조사하고 기술자들을 신문하고 연구실을 비웠습니다. 핵 데이터부터 로켓 설계도까지 모든 유용한 것을 찾았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름, 회사, 대학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함락되면 영국 기술자들이 그곳을 조사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소련군에게 넘겨지기보다는 영국군에게 항복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소련도 행동했습니다. 베를린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장비와 인력을 찾기 위해 특수부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공장을 해체하고 기계를 기체 실어 동쪽으로 가져갔습니다. 반면 미국은 페이퍼클립 작전을 활성화했습니다. 적 기술자 평가로 시작했지만 채용 네트워크로 발전했습니다. 유용한 사람들에게는 기록을 깨끗하게 해주고 나라 밖으로 데려가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폰 브라운이었습니다. SS를 위해 일하고 B2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군대와 NSA와 협력했습니다. 의사, 화학자, 레이더 및 항공 전문가도 데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연구실에 들어가거나 공군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들의 배경은 그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편집되었습니다. 목표는 소련보다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영국도 독일 기술자들을 모집했는데 일부는 몇 주 동안, 다른 일부는 더 오래 고용했습니다. 소련 지역에서는 과학자들이 모스크바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감시를 받으며 일했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후 많은 러시아 개발은 포획된 그 지식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사람들 외에도 도서관, 기록 보관소, 기술 박물관이 비워졌습니다. 설계도, 샘플, 프로토타입이 압수되었습니다. 대학들은 전체 소장품을 잃었습니다. 지멘스나 IG 파르벤과 같은 회사들은 해체되었습니다. 문서는 화학무기, 연료, 레이더 등에 대한 연구를 밝혀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용했습니다. 서방에서는 이러한 발견들이 대학, 산업체, 군사 분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특허는 새로운 이름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소련에서는 그들의 군사 계획에 통합되었습니다. 독일이 완성하지 못한 것을 다른 이들이 완성했습니다. 전리품은 기술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잊혀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계속 일했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숨겨졌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알았는지였습니다. 연합군이 공장을 해체하고 설계도를 수집하고 과학자들을 데려가는 동안 정권 기간 동안 가장 활발했던 기업 중 하나인 IG 파르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스프 바이엘, 회흐스트와 같은 거대 화학 기업들의 합병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서기 1920년대부터 제약, 농업, 에너지 산업을 위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나치즘 기간 동안 권력과의 관계는 직접적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따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권의 핵심 프로젝트의 기술 계획에도 참여했습니다. 아우슈비츠 근처의 분화 지역에 IG 파르벤은 합성 고무와 인조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거대한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기차의 근접성과 무료 노동력의 가용성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수용소의 수감자들이었으며 임금 없이 적은 음식으로 SS의 통제해 극심한 조건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수천 명이 탈진, 처벌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립된 경영진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 기술자, 실험실 책임자들이 연루되었습니다. 목표는 인간적인 대가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을 착취하는 것 외에도 IG 파르벤은 수용소에서 사용되는 화학 제품을 유통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그들이 통제하는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치클론 B였습니다. 살충제로 만들어졌지만 절멸가스로 사용되도록 개조되었습니다. IG 파르벤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에 사용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 후 그들의 고위 간부 24명이 주요 재판관은 별도의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생산 책임자, 화학자, 경제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공장과 수용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증거에는 수감자들을 마치 도구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내부 회의록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의 생산성, 소모, 그리고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회사와 SS 사이에 서명된 계약서도 발견되었는데 각 노동자에 대해 고정된 지불액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피고인 중 한 명은 프리츠 테르메어였습니다. 그는 IG 파르벤의 산업 확장을 지휘했으며 분화 공장의 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찍 석방되어 화학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더 적은 형량을 받거나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 후에 중요한 직책을 다시 맡았습니다. IG 파르벤의 사례는 과학이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착취와 절멸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도 사용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군사적 목적을 위한 발전이 아니라 통제와 제거에 적용된 기술이었습니다. 회사는 제품을 제조했을 뿐만 아니라 수용소에서 의학 실험도 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약물, 백신 및 실험적 치료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결과는 분석되어 부서 간에 공유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 효과는 심각하거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안에 IG 파르벤은 자체 연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화합물의 품질이 관리되었고 저항력 테스트가 수행되었으며 부작용이 평가되었습니다. SS와의 협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파트너로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은 중립적인 도구이기를 멈췄습니다. 그것은 억압기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IG 파르벤의 영향력은 산업적 측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기술은 연료, 플라스틱, 합성 금속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전쟁 노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수용소를 조직하고 노예 노동력의 사용을 계산하며 내부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구금된 사람들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쟁 후 IG 파르벤은 해체되었습니다. 그 자산은 원래 회사들 사이에 분배되었고 그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바이엘은 독립회사로 다시 운영되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전직 경영진은 정권과 유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일부는 기소되었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결과 없이 계속 일했습니다. IG 파르벤의 역사는 중요한 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명확한 윤리적 규범으로 제한되지 않으면 현대 과학이 절대적인 통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나치 정권은 의학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과학적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인종위생, 유전자 선택, 생물학적 정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학살 정책을 기술적인 단어로 위장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대학은 개입되었습니다. 유대인, 공산주의자, 반대파 교수들은 추방되었습니다. 과학 출판물은 검열되었습니다. 오직 공식 이념과 일치하는 아이디어만 허용되었습니다. 심지어 물리학과 같은 분야에서도 정권은 민족주의적 버전을 추진했습니다. 유대인 과학자로부터 나온 이론은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거부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물은 출신 때문에 배제되었습니다. 대신 시대에 뒤떨어진 제안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과 성향이 비슷한 연구자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선순위는 과학적 진실이 아니라 복종이었습니다. 의학 또한 통제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제거할 방법을 찾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정신질환자, 장애인, 유전병 환자, 수감자 등이었습니다. 강제 불임 수술, 안락사 및 의학 실험이 적용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국가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자의 가치는 그들의 지식이 아니라 유용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적용할 수 없는 이론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것을 만들거나 자신의 계획에 도움이 되는 엔지니어, 기술자 또는 의사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쓰거나 공식을 설계하는 사람들보다 무기, 기차 또는 공장을 만드는 사람들을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정권의 모든 과학 정책을 특징지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너무 늦기 전에 독일을 떠났습니다. 다른 이들은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일부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일부는 신념 때문에 적응했습니다. 연구실은 자유로운 연구의 중심지이기를 멈췄습니다. 그것들은 군사 노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과학은 발견의 공간이 아니라 시스템의 또 다른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배하거나 감시하거나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IG 파르벤의 사례와 과학에 대한 완전한 통제는 지식이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연구실이나 연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구에게 응답하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나치즘 아래에서 지식은 진실과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복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과학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멈추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패배가 불가피해 보이자 정권은 모든 기술적 한계를 벗어난 아이디어에 베팅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새로운 무기만으로 적의 징역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 계산에 기반하지 않고 근거 없는 기대에 기반한 제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중 다수는 서류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거나 거의 모형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는 란트크로이처 P-1000이었습니다. 1000톤이 넘는 거대한 전차 설계로 여러 개의 포탑과 요새,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 때문에 도로를 통해 또는 다리를 건너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빠르게 회전하거나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초기 지원을 받았고 완전한 설계도가 개발되었습니다. 어떤 프로토타입도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자원 부족과 전술적 무용성 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폐기되었습니다. 또 다른 개념은 질버 포겔이었습니다. 부분 궤도에 도달하여 대양을 건너 우주에서 적 도시를 공격해야 하는 글라이더 형태의 항공기였습니다. 설계에는 특별한 발사대와 재진입을 견딜 수 있는 열 차폐막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론적 계산은 이루어졌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은 없었습니다. 제한된 엔진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시스템의 정확도는 매우 낮았습니다. 생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폐기되었습니다. 태양 무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부 엔지니어들은 우주 정거장에 거대한 거울을 배치하여 태양광을 집중시켜 지구의 특정 지역을 태워버릴 수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이는 이전 계획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디어였지만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큰 구조물을 우주로 발사하거나 정확하게 제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제 부품은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지휘부를 감동시키기 위한 그림과 발표 자료만 남았습니다. 또 다른 예는 바람 대포였습니다. 폭발을 사용하여 원거리 목표물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압력파를 생성하는 거대한 파이프였습니다. 제한적인 시험이 수행되었지만 결과는 미약했습니다. 파동은 충분한 힘이나 도달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 건설은 많은 공간을 차지했으며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초기 시험 후 포기되었습니다. 음파 무기는 또 다른 시도였습니다. 고출력 스피커 시스템이 방향 상실, 메스꺼움 또는 의식 상실을 유발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동물과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이 수행되었습니다. 결과는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효과를 유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시스템은 이동하기 어려웠고 폭격에 취약했습니다. 전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거대한 공격 잠수함, 장거리 유인 어로에 또는 음향 센서를 갖춘 지능형 기뢰와 같은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부는 프로토타입 단계로 넘어갔지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부족했던 재료나 존재하지 않는 장비를 필요로 했습니다. 내부 보고서는 예산을 잃지 않기 위해 성능을 과장했습니다. 정권은 또한 유사 과학 이론을 지지했습니다. 일부 집단은 자유에너지, 보이지 않는 광선 또는 중력을 변경하는 장치의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당과 가까운 그룹들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위반하는 기계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빠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한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증 가능한 결과는 요구되지 않았고 오직 약속만이 요구되었습니다. 고위 지휘관들은 실제 프로젝트와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장군들이 기술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정은 직감이나 이념적 친화력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화려하게 들리면 지원을 받았습니다. 엔지니어가 무언가에 의문을 제기하면 사보타주 혐의로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거 없는 제안들이 지지를 받았고 유용한 프로젝트들은 소외되었습니다. 과학자들에 대한 압력은 증가했습니다. 일부 발명가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보고서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진전을 가장하기 위해 가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무기를 보여주기 위한 연극적인 발표가 조직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제 시험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었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성이 없는 아이디어를 위해 터널 플랫폼 전체 연구실이 건설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동 요새, 무장 부유 구조물, 풍선으로 매달린 대공 방어 플랫폼 건설까지 계획되었습니다. 논리의 부족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책이 가까이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피했습니다. 재래식 무기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예비 부품이 부족했고 연료가 부족했으며 병사들은 충분한 장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부는 1000mm 거대 박격포와 같은 프로젝트에 계속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박격포는 한 발만 발사하고 준비하는 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비실용적이고 느리며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성공적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미사일 프로그램은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긴 사거리를 가진 새로운 로켓이 약속되었습니다. 설계도는 점점 더 야심찼지만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그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것들을 완성할 시간이나 생산할 자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기술적 저항의 상징으로 히틀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선전은 이러한 발명품들을 힘의 신호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도식, 위압적인 이름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분덥 앞에는 연설과 포스터에서 반복되는 공허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각각이 궁극적인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선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계속 징역했고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정권의 붕괴와 함께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버려졌습니다. 연합군은 빈 방, 불완전한 파이프, 느슨한 부품, 미완성 설계도를 발견했습니다. 소위 발명품 중 다수는 결코 서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단지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신문을 받았지만 그들의 무기가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프로젝트는 단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시스템이 현실과의 접촉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이념에 의해 지배될 때 과학은 해결책을 찾는 것을 멈추고 복종의 행위가 됩니다. 불가능한 무기는 넘치는 창의성의 산물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절망의 산물이었습니다. 나치당은 하나의 발명품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재앙을 뒤집기 위한 마지막 조각을 찾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림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류, 전략, 그리고 적응으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권이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원, 그렇게 많은 두뇌, 그리고 그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결과를 바꾸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의지를 강요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서서는 어떤 계획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